안녕하세요. 어, 지난번 특허 발명에 대한 첫 번째 주제와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의 특허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지난번 주제와 조금 연관이 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특허 발명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 발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 즉 세 가지 소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발명에 관한 소주제는 발명과 특허 발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발명과 특허 발명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수록 여러분들이 특허 발명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가 특허 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가 또는 크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주로 특허 변리사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그 특허 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설사 변리사와 작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질 높은 특허 발명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세 가지 주제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각각의 소주제별로 세 편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발명과 특허 발명을 비교해 볼 때, 발명만 하고 특허 발명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특허증으로 받지 않은 그런 발명으로 대표적인 것을 코카콜라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코카콜라는 실제로 발명품이긴 하지만 그것이 특허 정서로 이렇게 획득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코카콜라는 130년 동안이나 그 제조법이 비밀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특허청에 이제 특허를 신청했다면 딱 20년 동안만,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20년 동안만 비밀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제조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제조 비법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이지만 특허 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특허증은 한국특허청에서 부여하는 특허증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특허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제조물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문서로 또는 특허증으로 한국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이 특허증이 바로 특허 발명입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부에 우리가 보는 어떤 하드웨어 제품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특허 발명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점이죠. 한국 특허의 비밀 유지 기간은 20년입니다. 이 비오그래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저간에 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본 내용입니다. 특허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 있고 그 기술적인 내용을 법률적 형식으로 다시 이렇게 잘 짜맞춰진 그런 문서를 특허 발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세부적인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특허 발명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라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된 거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연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다라는 점이고요. 법률적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단의 구성이나 문서에서 사용하는 언어 모든 것들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느냐 발휘할 수 없느냐를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표현되고 또 작성된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변리사가 그런 점들, 법률적 형식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허 등록 단계에서는 처음 제출된 특허 발명 명세서가 적법한지 또 특허 청구 범위나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은 다시 조금 수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특허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특허 분쟁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출원된 또는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또 제3자와의 특허 분쟁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다시 조금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특허 발명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뷰 그래프는 우리나라 한국특허법이 포함하고 있는 특허 발명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말합니다. 특허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특허성이 있는지, 특허 아이디어가 특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관이 판단을 하고요. 또 제3자의 이의 제기에 의해서 판사가 그것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 똑같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판례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말하는 특허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런데 이 말은 의미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해설과 또 경험들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특허 발명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들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연 법칙에 관한 사항을 우리는 이렇게 조금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 그대로는 특허 대상이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이 포함된 인공적 결과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현상 그대로는 특허 대상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자연 현상의 어떤 미세한 변화나 어떤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발견된 것은 특허 발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발견된 사항을 다시 조금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서 다른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특허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이 특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발견은 굉장히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허 발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조금의 어떤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특허 발명에 대한 어떤 인식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기술적 사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추상적이지 않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또는 여러분들의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면 여기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특허 발명 아이디어로 제출했을 때 제3자가 그것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제3자가 누구나 일반인들이 또는 그 기술 계통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건 그렇게 하면 돼 하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창작으로서 되어 있죠. 이 창작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것을 벗어난 새로운 기술적 개념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이라는 것은 최초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특허 발명에서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허 발명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세상에 발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은 그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좀 개량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개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천적이고 또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설사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 네 번째 사항이 거의 대부분의 특허 발명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항은 세 번째 사항이 부정되더라도 이 세 번째 사항이 부정되더라도 네 번째 사항이 만족이 되면 특허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 이것이 바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지?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지칭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현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상의 어떤 인간형을 규정한 말에 해당된다.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또 이후 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특허에서 또 주로 사용하는 하나의 그 도구이기도 한데요. 특허성이 있느냐 없느냐, 특허 아이디어가 이 특허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인데 여기 특허 아이디어가 실행되기 전과 실행되기 된 후에 어떤 변환 작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A 기술이 있고 B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색다른 어떤 나만의 요 A 기술과 B 기술을 이어줄 수 있는 C 기술이 있어서 원래는 공지된 기술로는 A 기술이 별도, B 기술이 별도였는데 C 기술이라는 이어주는 기술을 합쳐서 ABC 기술이 하나의 어떤 한 뭉치처럼 새로운 어떤 효과나 작용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특허 발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트랜스폼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합 특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구성요소 생략 또는 생략 특허에 대한 내용은 이 비오그래프 오늘 발표 내용의 세 번째 주제 말미에 잠깐 제가 출연해서 등록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특허 발명의 주요 판단 기준인데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것은 이제 조금 더 키워드로 식별하기 쉽게 누구나 특허가 되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심지어 신규성은 없더라도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글입니다.
여기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여기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사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신규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요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네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충족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인공적 결과물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게 되면 1번 내용은 거의 대부분 경험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허 발명의 요건이 되는가를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또 신규성, 진보성. 자,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특허 발명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뷰그래프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질문은 이렇게 잘못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이어지는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